여러분은 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대체 왜 사는 걸까?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뭐지?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은요, 바로 그 질문에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삶이라는 걸 아주 낯설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정말 그럴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만들죠. 자, 이 흥미로운 탐구는요, 어떤 거창한 이론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철학은 더 이상 머리 아프고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잠시 시간을 갖고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아주 흥미로운 통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보통 인생을 선물이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본 그 어떤 선물하고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책은 정말 당연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툭 던져요. 이 삶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어진 거고 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걸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마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손에 생전 처음 보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다른 것들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다른 선물처럼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선반 위에 올려두거나 서랍 깊숙이 넣어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해요.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이 가진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필연성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존재의 이런 근본적인 조건을 두고 독특한 긴급성이 있다고 정의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도록 등 떠밀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산다는 건 어떤 무대 위에 갑자기 던져져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연기해야만 하는 상태와 같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작돼 버렸고 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는 이 삶. 그렇다면 그 삶의 주인공인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자, 이제 책을 따라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나 이전의 나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보통 인생을 새하얀 도화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말해요. 천만에 정반대라고.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에 우리 자신을 맞춰나가는 거래요. 마치 누군가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캔버스 위에서 붓을 넘겨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는 건 유전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속에는 이미 하나의 초기 설정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 타고난 성향, 내가 속한 사회의 관습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세워둔 계획들까지 들어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삶의 방향키를 조금씩 틀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은 정말 강렬하죠. 우리의 인생 초반이 얼마나 깊숙이 이미 짜인 구조와 기대에 의해 이끌리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해 이미 말해버린 어떤 선임자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문화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국 그들이 짜놓은 각본을 이행하면서 삶이라는 연극에 천막을 올리는 셈인 거죠. 여기서 저자는 정말 스케일이 큰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는데요. 바로 한 개인의 삶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왜 이걸 해야만 하지? 하고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인류 역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관습과 의례 속에서 문명을 시작했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화해야만 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작은 나와 인류 전체가
내가 시작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헤맨다는 똑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 위해서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바깥이 아니라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돌려볼 시간이에요. 그곳에는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 바로 마음속 비밀의 나침반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나침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이 책은 비밀의 갈망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건 종종 우리 자신조차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숨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뒤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어디로 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바로 이 숨겨진 갈망의 종류와 그 강도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내면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저기 저 산 꼭대기처럼 뚜렷한 목표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책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의 이상이 더 높고 숭고할수록 우리 의식에는 더 모호하고 희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아주 멀리 있는 산봉우리가 짙은 안개에 쌓여서 그 형체만 어렴풋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안개처럼 모호한 갈망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 각자의 삶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명쾌하고 궁극적인 공식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가치를 드러내고 당신의 그 비밀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종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심적인 질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삶의 법칙을 세우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도록 우리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만들죠. 왜냐하면 추상적인 이상을 구체적인 선택이라는 현실의 문제와 직결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지? 같은 막연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전부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훨씬 더 날카롭고 절박한 질문인 겁니다. 책에서는 이상과 현실은 절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에서 발견된다는 건데요. 첫째, 가능성. 내가 가진 힘과 기술로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 소명. 내 본성과 기질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대의. 지금 이 세상이, 내 주변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더 큰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개의 원이 딱 겹쳐지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우리의 이상이 비로소 현실적인 힘을 얻게 된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근본적인 선택으로부터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아주 뚜렷한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종류의 나침반이 있는 것과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분류법이죠. 첫 번째 길은 헌신가의 길입니다. 톨스토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을 떠올리면 쉬운데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신성한 의무나 내면의 양심을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에요. 설령 눈앞의 현실이 자신에게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 즉 더 영원한 영적 세계가 결국에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거죠. 이들은 현실의 이익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실행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가장 합리적인 삶이란 지금 여기, 이 세상의 조건 안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이 신을 섬기는 것이든 인류에 봉사하는 것이든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들은 현실 속에서의 유용성과 즉각적인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만을 쫓는 헌신가를 보면서 저런 비현실적인 몽상가 같은 이라고 하며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궁극적 가치를 한번 보세요. 헌신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의무를, 실행가는 손에 잡히는 유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반대죠. 헌신가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고, 실행가는 현실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을 찾고 다른 한 사람은 손안의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상도 이상을 좇는 순교자나 이상주의자, 그리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실용주의자나 건설자로 뚜렷하게 나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헌신과 실행.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둘 중 하나, 흑과 백처럼 하나의 길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예술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 번째 지도를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슬쩍 열어두면서 우리의 다음 탐구를 위한 무대를 멋지게 마련합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뭐랄까? 논리, 이성 이런 딱딱한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철학의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감성과 영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와 종교를 통해서요. 이 책은 철학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이상을 끌어왔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아주 흥미롭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우연히 읽게 된 시 한 편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보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시라는 게 그냥 아름다운 단어들을 늘어놓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와 철학의 깊은 만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죠. 몇몇 위대한 시들은요, 그 자체가 이미 철학적이고 아주 심오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시가 과연 어떻게 철학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철학적 시라는 게 뭘까요? 이 책은 그 핵심을 이렇게 정의해요. 인간의 기쁨과 이상을 위한 언어라고요. 아,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사진작가가 가장 빛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듯이 시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언어로 붙잡아서 거기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책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화려한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건 뭐 과학적인 사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 자기 자신의 감정이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서 느낀 것이던 그 경험에 대한 진실된 묘사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경험의 그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굳이 그걸 분석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경험의 본질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험에 대한 이런 진실함이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철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여러 시인들을 예로 들면서 마치 우리 의식이 한 단계씩 진화하는 것처럼 감각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그 출발점은 바로 월트 휘트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강력한 연극은 계속되고 당신도 한 편의 시를 보탤 수 있다. 이 말처럼 휘트먼은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을 시로 옮기는 그런 출발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책에서는 휘트먼을 야만인 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절대 욕이 아닙니다. 문명화된 어떤 질서나 체계가 있기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힘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의 시를 보면 열정은 그냥 열정 그 자체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요. 그의 세계는 순전히 감각적인 경험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파노라마 같은 거죠. 이 책은 이걸 바다의 통일성에 비유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계속 똑같이 치니까 단조롭지만 그 끝없는 반복, 그 무한함 때문에 오히려 장엄하게 느껴지잖아요. 휘트먼의 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렬한 신비감을 주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조화로운 우주, 그런 걸 보여주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휘트먼을 셰익스피어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이 책은 셰익스피어가 여기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더 나아갔다고 평가합니다. 휘트먼의 핵심이 표현의 진실성이었다면 셰익스피어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꿰뚫어보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휘트먼이 내 감정에 진실했다면 셰익스피어는 사랑, 질투, 야망, 복수 같은 인간 본성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경험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은 셰익스피어조차도 철학적 시의 최종 단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인간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라든지 삶의 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주의 완전한 지도 같은 건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철학적 시의 가장 높은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인이 단순히 경험을 도래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현실 전체에 대한 완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진정한 탐험가가 되는 그런 단계 말입니다. 철학자 시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신만의 철학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음에 그걸 시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마치 숲 전체를 알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과 같아요. 이들은 그냥 개별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경험이 자신의 거대한 세계관이라는 지도 위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윌리엄 워즈워스입니다. 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냥 예쁜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영적 질서가 있다는 증거였죠. 그는 우주의 영이 세상의 모든 형태와 이미지에 숨결과 영원한 움직임을 불어넣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를 쓰면서 느끼는 기쁨은 바로 이 세계관에서 그 근본적인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워즈워스에게는 시를 쓰면서 느끼는 감흥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인 의식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그냥 시인이 아니라 시인이자 동시에 철학자로 만드는 이유인 거죠. 그의 예술은 그의 철학적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셈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궁극의 철학자,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에게 도착합니다. 그의 작품은 시와 철학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는 선언하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그 선택에 따라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 책은 단테의 신곡이 그냥 사후세계를 여행하는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중세시대의 방대하고 체계적인 철학, 그리고 신학 시스템 전체를 인간 영혼의 여정이라는 생생한 이미지로 시각화한 거대한 서사시라는 겁니다. 단테의 여정은 곧 우리 내면의 도덕적 진화에 대한 위대한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먼저 지옥을 보죠. 여긴 무슨 외부에서 벌을 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죄책감이라는 상태 그 자체, 스스로 짐승 같음을 선택한 의지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파멸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이 지옥을 통과하고 나면 의지를 정화하고 도덕적으로 바로 서는 연옥의 산을 오르게 되죠. 의지가 마침내 자유롭고 올바르며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신성한 은총과 사랑이 더해져서 영혼이 완전히 변화하고 우리 삶의 여정 전체가 신에게로 가는 길이 되는 궁극의 성태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휘트먼의 원초적인 감각에서 출발해서 셰익스피어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거쳐 마침내 단테의 체계적인 우주관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의식이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히 단테의 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종교적, 철학적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시인과 신자, 이들 모두를 움직이는 이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이제 시인의 비전에서 신자의 대면 경험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죠. 인간을 움직이는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종교적인 의식의 핵심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제임스의 아주 강력한 묘사를 빌려서 근본적인 종교적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영원한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둘러싼 이 세상 전체가 내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고 개인적인 느낌. 이것이 바로 종교적 감정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요, 나는 우주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같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일반적인 감정의 기조에 가깝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갔을 때의 그 따뜻한 공기, 반대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방에 그 차가운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분위기요. 세상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만연한 감각. 그것이 바로 종교적 감정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감정, 즉 세상의 존재감은 아주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걸 운명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거나 혹은 찡그리는 것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찡그린 운명, 즉 공포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자 시어드워 파커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영원한 저주 교리가 자기에게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고백했죠. 이건 우주를 나를 심판하고 고발하는 존재로 느끼는 무력한 공포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미소 짓는 운명, 즉 신뢰의 경험도 있어요.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결국 신이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주가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원천이라고 믿는 쾌활한 확신의 반응이죠. 이 두 경험은 종교적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시와 종교,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핵심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둘 모두 상상력과 감정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서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통로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세상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질서에 연결하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시와 종교의 공통된 역할인 거죠. 결국 시와 종교는 모두 우리의 존재를 해석하는 위대한 도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연극 속에서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언어, 즉 당신만의 시 또는 당신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요? 랄프 바텀 페리의 명저와 함께하는 철학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비결은요,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생각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도 제대로 된 연장 없이는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은 자신만의 철학이라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생각의 도구들부터 날카롭게 벼리고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는 겁니다. 이 도구들이 각각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그 복잡하고 거대해 보이는 철학 시스템들이 사실은 어떤 기반 위에서 또 어떤 원리로 세워졌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철학의 도구 상자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 철학의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죠. 신, 존재, 그리고 지식이라는 문제들을 철학이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가 진짜 실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논쟁까지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도구부터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판단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판단들 뒤에는 과연 어떤 절대적인 기준, 어떤 잣대가 있을까요? 철학은 바로 이 판단의 근거를 파고드는 것에서부터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매일
아니, 매 순간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고 있어요. 아,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의 행동은 정말 선하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참이다. 처럼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옆에서 잠깐만요. 그걸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기준이 뭐죠?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 같거든요. 철학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이상적인 기준, 즉 규범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학문을 발전시켰죠. 자, 규범 과학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실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규범 과학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상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학문이에요. 이 규범 과학이 다루는 핵심 가치가 바로 세 가지인데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들입니다. 바로 진실됨을 뜻하는 참, 진, 올바름을 뜻하는 선, 그리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 매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요, 마치 우리가 인생이라는 깜깜한 바다를 항해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밤하늘을 밝혀주는 북극성, 카시오페야, 북두칠성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학은 이 별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정밀한 지도, 즉 각각의 전문 분야를 발전시켜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도구 상자 안에 가장 기본적인 세 연장입니다. 논리학은 무엇이 찬인지, 즉 진짜 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요. 윤리학은 무엇이 선한지, 즉 옳은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학은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탐구하죠. 오늘은 이 세 개의 위대한 별 중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과 선, 즉 논리학과 윤리학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먼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요.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게 과연 진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사람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죠. 당신이 믿는 그것이 왜 진실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건 그냥 막연한 믿음이나 의경이지 진짜 지식이 아니었어요. 왜냐? 명확한 근거와 증명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었다고 해서 그게 지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왜 사실인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지식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어설프고 말랑말랑한 믿음을 단단하고 반짝이는 지식으로 바꾸는 연금술, 그 비법과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그럼 논리학이라는 연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 내리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각자 머릿속에 그리는 정의나 행복의 의미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토론은 영원히 겉돌고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부터 명확하게 합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자명성을 찾는 겁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거나 A는 A이다 같은 명제는요, 굳이 우리가 실험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이성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참이잖아요.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자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관찰입니다. 이건 이성주의와는 방향이 좀 다르죠.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백조를 관찰했는데 전부 다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모든 백조는 희구나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주의 철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물론 나중에 까만 백조, 블랙스완이 발견되면서 이 방법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이처럼 논리학은 정의, 자명성, 관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튼튼한 지식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구, 윤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리학이 참의 기준을 다뤘다면 윤리학은 선의 기준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고 착하다고 하고 또 어떤 행동을 나쁘다고 할까요? 윤리학은 바로 이런 도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는 학문입니다. 거짓말은 왜 나쁜 걸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걸까?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처럼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죠. 윤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논쟁 중 하나가 바로 궁극적으로 좋은 것, 즉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답변이 있었는데요. 바로 쾌락주의와 이성주의의 대립입니다. 먼저 쾌락주의는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명료해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 선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지식이나 이성은 뭘까요? 더 많은 쾌락을 얻고 고통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 또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죠. 그런데 이성주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이성주의자들에게 궁극적인 선은 쾌락처럼 변덕스럽고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성을 통해서 덕을 실현하는 것, 그 자체가 선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 그 자체가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 곧 선한 삶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순수한 동기와 그 행위 자체가 지닌 내재적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주의 윤리학의 안에서도 생각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먼저 엄격주의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좀 빡빡해 보이죠? 이 관점의 대표 주자인 칸트의 주장은 정말이지 이름 그대로 아주 엄격합니다. 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려면 그 결과가 좋아서도 안 되고 칭찬받고 싶어서나 불쌍해서 같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어도 안 된다고 봤어요. 오직 그것이 옳기 때문에, 즉 의무감 때문에 행해져야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다고 해봐요. 그 행위가 진정한 선이 되려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도와야지, 주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라거나 그냥 마음이 짠해서 돕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엄격한 기준이죠? 다른 한 갈래는 직관주의입니다. 이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죠. 마치 우리가 복잡한 수학 공식을 배우지 않아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를 보면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직관주의는 바로 이런 우리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즉 양심의 존재를 굳게 믿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참과 선을 판단하는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철학은 개별적인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세계 전체를 설명하는 궁극적인 실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탐구 대상 중 하나인 신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신을 신앙과 계시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냥 믿는 거죠. 하지만 철학은 좀 다릅니다. 철학은 신을 이성과 논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즉, 나는 신을 믿습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논리적인 근거 때문에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였죠. 이걸 철학적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세 가지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마치 한 명의 용의자를 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알리바이를 깨려는 세 명의 명탐정 같다고 할까요? 각자의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탐정의 방식은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이 증명 방식은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경험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요. 오직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분석해서 신의 실제 존재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시도 아닌가요?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니콘을 유니콘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진짜 존재한다고 증명하려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성 안셀무스의 이 논증이 존재론적 증명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논리의 계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 보시죠. 첫 번째 계단은 정의입니다. 먼저 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다들 동의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계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완벽한 존재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계단, 즉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가장 완벽한 존재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갖지 못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덜 완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상상 속의 100억 원보다 제 통장에 실제로 찍혀 있는 100만 원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요. 이건 결국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최초의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계단은 단 하나뿐이에요. 가장 완벽한 존재는 우리의 생각 속법만 아니라 현실에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두 번째 탐정의 방식은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이건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이 세계, 즉 우주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공장은 누군가 설계했으며 그 설계자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사슬로 엮여 있죠. 그런데 이 원인의 사슬을 끝없이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원인의 사슬이 무한하다면 애초에 이 사슬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마치 도미노가 무한히 들어서 있다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움직이게 한 최초의 원인, 스스로는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부동의 원동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주론적 증명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점, 제1원인이 바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탐정은요,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경험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로 도덕론적 증명 혹은 인식론적 증명입니다. 이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도덕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왜 부당한 일을 보면 분노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까요? 이런 도덕적 양심과 선에 대한 믿음이 그저 헛된 망상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이 승리하도록 보장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존재가 신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인식론적 측면, 즉 알매 측면입니다. 우리가 2 더하기 2는 4와 같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완벽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정신 너머에 절대적 진리의 근원, 즉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논리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신을 포함한 이 세계 전체, 즉 존재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 거대하고도 심오한 질문을 다루는 철학의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 유래했는데요. 자연학, 피직스의 뒤에 오는 것, 메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존재의 더 깊은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의 외관이나 성능, 연비 같은 걸 분석하는 게 물리학이라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의 설계도와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파고드는 게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이상학은 크게 우주론과 존재론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우주론은 세상은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대립해온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계론이에요. 기계론은 세상을 아주 거대한 당구대처럼 봅니다. 원자들이라는 수많은 당구공들이 정해진 물리법칙에 따라서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면서 모든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 있을 뿐이에요. 고대 원자론자인 데모크리토스가 이 관점의 대표주자입니다. 반면에 목적론은 세상을 도토리나무로 자라나는 도토리처럼 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그냥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재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다는 관점이죠.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려는 목적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는 누스라고 불리는 우주적인 지성이 이 모든 과정을 질서정연하게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관점의 대립은 오늘날 인공지능이 과연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생명현상은 물리법칙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같은 문제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재론은 그렇다면 세상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대답은 이론론이에요. 세상 만물은 겉보기엔 정말 다양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단 하나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유물론자는 세상 모든 것이 결국 물질이라고 주장하죠. 반대로 이원론은 세상을 서로 다른 두 가지 근본 원리로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정신과 물질이에요. 우리의 사랑, 슬픔, 생각 같은 정신현상은 뇌의 물리적인 작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원론은 세상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마치 세상이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졌는데 빨간 블록, 파란 블록, 노란 블록이 각각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실체라고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판단의 기준, 신의 존재, 세계의 구조 같은 정말 거대한 질문들을 다루는 철학의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정교한 논의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의 토대 자체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여 세운 모든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면요. 그래서 철학은 다시 가장 근본적인 토대, 즉 우리 지식의 확실성을 점검하는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철학의 또 다른 핵심 분야인 인식론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지금 나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해보죠. 그걸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감각이 때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는 경우는 없을까요? 물속에 넣은 젓가락이 휘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인식론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근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학문입니다. 인식론의 핵심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즉, 우리 지식의 범위와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나 영혼의 불멸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일까요? 둘째,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즉, 우리 지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철학의 역사는 거대한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철학사에는 아주 오랫동안 팽팽하게 대립해온 두 가지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지식의 원천을 찾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깥 세상에 대한 경험에서 그 원천을 찾는 길입니다. 지식의 원천에 대한 이 두 가지 길,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는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성주의자들은 진정한 지식은 우리의 감각 경험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지식은 바로 수학이나 기하학이었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삼각형을 자로 재보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보편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추론입니다. 반면에 경험주의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빈서판, 타뷸라 라사에 비유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는 백지와 같아서 오직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들은 수많은 관찰을 통해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적 추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자연과학을 이상적인 지식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성주의의 관점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비유가 또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교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스스로 낳도록 돕는 산파에 비유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 놀라운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요. 바로 진리가 바깥 세상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철학자의 역할은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잠재된 진리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식이란 외부 경험의 복사가 아니라 내면 이성의 발견이라는 이성주의의 핵심 사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원천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또 다른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더 머리 아픈 문제로 이끕니다. 좋습니다. 지식이 이성에서 오든 경험에서 오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대상, 즉 저 바깥 세상은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우리의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실제론과 관념론입니다. 실제론은 우리의 상식에 아주 가까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상은 내가 잠을 자거나 방을 나가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즉, 세계는 우리의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관념론은 훨씬 더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의 관념, 아이디어, 나, 감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깨고 나면 그것이 내 마음이 맞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관념론자들은 어쩌면 이 현실 세계 전체가 거대한 정신에 꾸는 꿈과 같은 것은 아닌지 묻는 겁니다. 관념론의 입장을 가장 명료하고 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지 버클리의 이 말입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은 곧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책상에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그것을 보거나 만질 수 있다는 뜻이지 나의 지각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미지의 물질 덩어리가 저기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내가 잠들거나 방을 나가서 아무도 이 책상을 지각하지 않는다면 책상은 사라지는 건가요? 버클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각하지 않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항상 지각하고 있는 절대정신, 즉 신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안정적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철학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았습니다. 논리학과 윤리학 같은 판단의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 존재,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은 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철학의 역사는 정말 완전히 다른 길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위대한 철학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대한 철학 시스템들을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랠프 바턴 페리의 철학에 대한 접근이라는 깊고 광활한 지도를 들고 떠나는 우리의 여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지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근원적이고 또 가장 도발적인 영역으로 말이죠. 자,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시작해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은 정말로 저기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상영되고 있는 한편의 거대한 영화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첫 번째 대륙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 그렇다고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답하는 곳입니다. 철학이라는 거대한 시계추가 바깥 세상을 향해 힘껏 움직였다면 이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바로 우리 내면, 즉 자아를 향해 세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정답을 저 멀리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거대한 시도인 거죠. 그 첫 번째 사상체계, 주관주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관주의가 대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의 진짜 재료가 돌이나 쇠 같은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 느낌, 감각 같은 정신적인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 바깥에 세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생생한 경험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바로 나의 의식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이끌어갈 우리의 가이드는 바로 조지 버클리 주교입니다. 이분은요, 당시 사람들이 이건 그냥 상식이잖아?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에 정면으로 정말 그럴까요? 하고 질문을 던진 아주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논리를 가진 철학자였어요. 그의 생각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꽤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버클리 철학의 심장, 그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라틴어로는 에세 에스트 페르키피.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는 것은 인식되는 것이다. 야,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 문장 하나가 서양 철학의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말은 곧 누군가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 과연 소리가 난 걸까요? 버클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는 의식 속의 경험이니까요. 버클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찔한 주장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당시 철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던 아주 상식적인 구분에서부터 논리를 시작합니다. 바로 사물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이 단단해 보이는 벽을 그가 얼마나 교묘하고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번 여정의 진짜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사물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먼저 색, 소리, 맛, 냄새 같은 제2성질이 있어요. 이건 우리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경험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자체에 빨간색 물감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사과에 반사돼서 우리 눈과 뇌를 통해 빨갛다 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크기, 모양, 운동 같은 제1성질은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사과 자체에 객관적으로 딱 붙어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클리가 깨부수고자 했던 거대한 상식의 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버클리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이 견고해 보이던 상식의 벽, 즉 제1성질과 제2성질 사이의 담벼락이 사실은 조금만 밀어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외부 물질 세계라는 개념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의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째, 그는 모두가 동의하는 제2성질에서 시작합니다. 사과의 빨간색이나 단맛은 우리 마음속 경험이라는 것. 이건 쉽게 동의할 수 있죠. 둘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버클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제1성질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혹시 색깔이나 질감 같은 제2성질을 완전히 뺀 채 순수한 모양이나 크기 자체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걸 꿰받게 될 겁니다. 셋째, 바로 여기서 그의 핵심 주장인 불가분리성 논증이 나옵니다. 모양, 제1성질은 색깔, 제2성질과 우리 마음속에서 도저히 분리해낼 수 없다는 거죠. 넷째,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 경험인 제2성질과 분리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제1성질 역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관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버클리는 외부 물질 세계라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버클리 씨. 당신 말이 맞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책상이 내 마음속 관념이란 얘긴데 그럼 내가 눈을 감거나 방을 나가면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없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버클리 이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상식적인 반론입니다. 과연 버클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버클리는 물론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직접 답하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내가 서재 밖에 있더라도 책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의미는 내가 다시 서재로 돌아가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정신이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어떤 다른 정신입니다. 네, 버클리의 최종 해결책은 바로 신입니다. 조금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의 철학체계 안에서는 아주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내가 방을 나가서 책상을 인식하지 않을 때에도 책상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전지전능한 신이 항상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안정성은 바로 신의 무한한 정신이 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각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버클리의 체계에서 신은 말하자면 현실을 보증하는 궁극적인 담보자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주관주의를 만나보겠습니다. 버클리의 지적이고 질서정연한 정신의 세계와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강렬하고 어두운 세계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내면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죠. 이 두 사상가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버클리가 실제 근원을 인식하는 이성적인 지성에서 찾았다면 쇼펜하우어는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의지와 욕망에서 찾습니다.
버클리에게 세계가 질서정연한 관념들의 집합이었다면 쇼펜하우어에게 세계는 맹목적으로 꿈틀대는 거대한 보편적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아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다르죠. 버클리에게 자아는 이성적인 정신이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자아란 그저 거대한 우주적 의지가 잠시 머물다가는 덧없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지 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적도 이성도 없이 그저 살고 존재하고 번식하려는 맹목적인 생명력, 우주적인 충동 그 자체입니다.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려는 힘, 동물의 생존 본능,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거대한 의지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맹목적인 의지는 우리를 영원한 고통의 굴레에 가둡니다. 이 5단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에서 시작되고 이 결핍감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운 좋게 욕망을 충족시켜도 만족은 잠시뿐, 그 만족감 위로 곧바로 새로운 결핍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이 순환이 영원히 반복되죠.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쳇바퀴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가장 큰 환상이라고 냉혹하게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의지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그리스 신화 속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인물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영원히 돌아가는 불수레에 묶인 익시온, 밑빠진 독에 영원히 물을 붓는 다나오스의 딸들, 눈앞의 음식과 물을 결코 가질 수 없는 탄탈로스. 이 모든 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강력하면서도 섬뜩한 비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내면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신이 보증하는 질서정연한 정신의 세계를 만나거나 혹은 영원한 고통의 쳇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의 거대한 줄을 정반대 방향으로 힘껏 밀어볼 시간입니다. 만약 진리가, 실제가 우리 내면이 아닌 전적으로 우리 외부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주관적인 자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이성과 영원한 질서로 이루어진 장엄한 우주를 향해 도약할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 실제론의 세계입니다. 이 외부로의 여정을 이끌어줄 우리의 안내자는 바류훌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혼란스러운 세상을 넘어 마치 수학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인 우주의 질서를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끝없는 행복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은 바로 실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실체란 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그 자체로 완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고 이해될 수 있죠. 마치 기하학에서 모든 복잡한 정리가 단 하나의 자명한 공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이 실체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실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둘째, 시공간을 포함한 어떠한 한계도 없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셋째,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넷째, 다른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 원인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 유일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실체를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신은 수염난 할아버지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질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놀라운 윤리적 귀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노자에게 그것은 단지 내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이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 거대하고 필연적인 우주의 질서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 필연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우리를 논리적 필연성의 우주로 안내했다면 절대적 실제론의 또 다른 거장 플라톤은 우리를 완벽한 이데아, 즉 영원한 형상의 세계로 이끕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 그 자체, 선함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 세계는 그 완벽한 실제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가장 유명한 비유인 동굴의 비유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하나에 그의 철학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두운 동굴은 우리가 사는 이 감각의 세계를 뜻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벽만 보도록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들은 바로 우리들, 현상에 갇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벽 위의 그림자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불완전한 복제품들에 불과하죠. 그러다 한 죄수가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이 바로 철학적 탐구입니다. 마침내 도달한 눈부신 동굴 밖의 세계가 바로 완벽한 이데아, 즉 영원한 형상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존재하게 하는 태양은 모든 진리와 실제의 근원인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플라톤의 절대적 실제론을 계승하면서도 그 이상 세계를 우리 발 딛고 선 현실 세계와 더 가깝게 연결시킨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보겠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결정적인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바로 형상, 즉 이데아의 위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플라톤에게 의자의 완벽한 형상은 저 멀리 동굴 밖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했죠. 하지만 현실주의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상이 바로 이 눈앞의 의자, 저기 있는 항아리 같은 개별 사물 안에 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의 개별 사물이야말로 형상과 진료가 결합된 진정한 실체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는 정지된 세계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발전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물은 진료, 즉 가능성 덩어리, 잠재태에서 출발해 자신의 고유한 형상, 즉 완성된 모습, 현실태를 실현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될 가능성, 잠재태를 품은 진료이고 실제로 떡갈나무로 자라나 자신의 형상, 현실태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존재는 이처럼 더 완벽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위계 질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지, 모든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끌어당기지만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순수한 완성체, 그것이 바로 부동의 동자,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험한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 즉 내면에서 진리를 찾는 주관주의와 외부에서 진리를 찾는 절대적 실제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선명하게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탐험한 두 세계관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출발점부터 다르죠. 주관주의는 나의 경험이라는 가장 확실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절대적 실제론은 외부의 객관적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실제의 본질에 대해 주관주의는 정신적인 것이라 답하고 실제로는 합리적 질서라고 답합니다. 진리의 원천은 각각 내부와 외부에 있죠. 버클리와 쇼펜하우어, 대 스피노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들의 대립 구도도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 주관주의는 환상이나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을 지향하는 반면 절대적 실제로는 우주적 질서와의 조화, 나 자기 완성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생생한 경험일까요? 아니면 외부에 불변하는 이성일까요? 출발점은 자아여야 할까요? 우주여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궁극적인 실체가 이 양자택 일의 문제가 아니야, 내면의 자아와 외부의 우주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바로 그 과정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다음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랄프 바턴 페리의 책 철학에 대한 접근,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자연주의와 주관주의라는 거대한 두 개의 산을 넘었는데요. 자, 이제 이 책이 제시하는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놀라운 관점, 바로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신이라는 아이디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세상이 그냥 차가운 물질 덩어리도 아니고 또 내 머릿속 생각이나 경험만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세상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갈 세 번째 철학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정신의 세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절대적 관념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곳으로 안내합니다. 현실의 본질이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전에 이 핵심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절대적 관념론은요, 쉽게 말해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하나의 생각 혹은 이성적인 정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거대한 정신의 일부라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자연주의는 존재의 근원을 우리 바깥, 즉 물질에서 찾았고요. 주관주의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경험이 전부라고 했죠. 그런데 절대적 관념론은 이 둘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존재의 진짜 바탕은 차가운 물질도 나라는 개인도 아닌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나의 절대 정신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철학사에서 거인이라 불리는 세 명의 사상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먼 곳을 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선 사람의 생각을 딛고 이 위대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죠. 우리는 이 지적인 등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지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거대한 이야기에 막이 오릅니다. 칸트의 주장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우리 정신이 그냥 텅 빈 칠판처럼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듯이 우리 정신 안에 이미 인과관계나 실체 같은 기본 틀, 즉 범주가 내장되어 있어서 세상을 그 틀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칸트는 이 과정을 좀 어려운 말로 초월적 연역이라고 불렀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밝혀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보는 건 세상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정신이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우리 정신의 이 틀, 이 안경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가 그 안경을 벗었을 때의 진짜 세상, 그가 물 자체라고 부른 그 궁극의 실체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가 남겨둔 이 미지의 영역으로 대담하게 뛰어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피에테죠. 그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차피 알 수도 없는 저 너머의 실체가 혹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무언가라면 어떨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의지 말이야. 하고요. 이게 바로 필위테 철학의 심장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거대한 연극 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죠. 새삼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들로 가득 찬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은 끝없는 도덕적 실천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라니 정말 힘이 나는 철학 아닌가요? 자, 이제 이 지적 등반의 정상에 오를 시간입니다. 칸트와 피에테의 생각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한 사람, 바로 게오르크 빌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입니다. 헤겔은 현실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장대한 우주적 이야기라고 봤어요. 헤겔에게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이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역사를 통해 점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역동적이고 논리적인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과정을 움직이는 힘, 그 엔진은 뭘까요? 바로 헤겔이 말한 변증법입니다. 이건 그냥 말싸움 기술 같은 게 아니고요. 생각과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근본적인 패턴,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3단계 과정을 보세요. 먼저 어떤 주장, 즉 정립이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그에 반대되는 반립이 나타나죠.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둘의 장점만을 취한 더 높은 차원의 종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종합이 다시 새로운 정립이 되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헤겔은 이 절대 정신이 특히 인류 문화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봤습니다. 바로 예술, 종교, 그리고 철학,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말이죠. 첫 번째가 예술입니다. 예술에서는 절대 정신이 조각이나 그림, 시처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신적인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예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신앙과 상상력을 통해서 정신을 이해합니다. 절대자를 우리와 소통하는 신의 모습으로 그리면서요. 여전히 이미지에 기대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인 철학입니다. 철학에 이르러서야 정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미지나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 순수한 생각만으로 자기 자신의 합리적인 구조를 꿰뚫어 보는 거죠. 헤겔에게 이게 바로 역사가 달려온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헤겔이 철학의 끝을 본 걸까요? 이 책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철학은 다 지어진 완벽한 기념비가 아니라 끊임없이 허물고 다시 짓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이에요. 과학은 보통 기존 지식 위에 새로운 사실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더 쌓아올리는 것과 같잖아요. 하지만 철학은 다릅니다. 아예 기초공사부터 다시 하는 것에 가까워요. 이전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판 전체를 뒤엎는 거죠. 그래서 헤겔 이후에도 철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나 실용주의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서 그 거대한 절대 정신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로 다시 관심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철학의 높은 곳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하고도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는 질문 말이죠. 특히 절대적 관념론은 아주 큰 도전에 부딪힙니다. 세상이 그렇게 완벽하고 이성적인 과정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끔찍한 악과 고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죠. 이 책이 내놓는 답은 정말 강력하고 또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악은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즉, 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믿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건 세상은 이미 완벽해 라고 증명하려는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지금 불완전하지만 내 행동으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어 라는 그런 실천적인 다짐에 가깝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싸움, 이 노력 자체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 존재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철학 여행은 어떤 명쾌한 최종 정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끝을 맺죠. 우리 각자의 삶이 바로 선과 악이 맞서는 최전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철학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인 셈입니다.